전 세계에 충성을 송출하던 아나운서가 16세 소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즉각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귀빈이 되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년간 수령의 목소리로 산 여자가 왜 당을 등진 걸까요? 총을 든 군인들이 포위한 그 자리, 정체 모를 소년과 어떻게 살아서 빠져나간 걸까요? 숨겨진 앙카라의 그날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가 책상 위에 놓인 대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내일 읽을 거예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성대를 풀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라는 것도 아니고 부러워하는 것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만 읽을 수 있는 글이야. 멋있지 않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본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잠깐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저 아이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어머니를 두었으면 자부심이 생길 만도 한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방송국에 따라오겠다고 조르던 아이였는데 그럴수록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충성하면, 더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 저 아이도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저는 다시 대본을 펼쳤습니다. 당선전부에서 새벽에 긴급히 내려온 대본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 아래 조선의 위성이 또다시 세계를 향해 포효하다. 그 문장을 눈으로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대본이 제게 떨어졌다는 건 조선에서 이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리듯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보통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냥 낭낭한 게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가슴 안쪽을 꽉 움켜쥐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숨을 끊어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지 저는 이미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 최연소 특급 아나운서. 제 목소리 하나로 수백만 명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그 무게가 저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느 아나운서와 달랐습니다. 대본을 두 손으로 건네고 방송이 끝나면 어김없이 칭찬 전화가 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수입산 과일이 가득했고 외제 화장품에 등록된 차량까지. 찬장을 열어 묵직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허락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잔을 채우며 창밖 대동강을 바라보다 다음 주 포상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동강 남쪽 간부 전용 단지 3층 단독 저택. 눈을 감으면 그 집의 거실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낯선 말투의 한국어 소리가 새벽 거실에 흘러들었습니다. 남조선 뉴스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가족이 전부 연좌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저 기계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당장 꺼라. 민준이는 끄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읽는 대본,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춘기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미제와 남조선을 성토할 때 쓰는 가장 날카롭고
확신에 찬 그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퍼부었습니다. 당의 위대함을, 수령님의 은덕을. 민준이는 그 폭풍을 다 맞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빼앗아 서랍에 쑤셔 넣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면 됐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포상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홀 안에 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제가 수십 번 녹음해서 완성한 충성가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며 제가 입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가슴이 차올랐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 선 간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선의 목소리, 당의 심장, 수령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나운서. 그 말들이 저를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건네졌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드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동강 남쪽 간부 전용 단지 3층 단독 저택. 이 열쇠 하나에 제 평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민준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엄마를 좋아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민준이 팔을 잡아 끌며 귓속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데서 그런 소리가 나와? 죽고 싶어? 민준이는 제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옆에 있던 간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에 쥔 열쇠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선전부 소속 간부 하나가 제 곁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행사 때마다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이었고 얼굴에는 늘 웃음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새 집,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따라왔고 차에 오를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집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열쇠 번호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당에서 배려해서 붙여준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이 집이 선물인지 아니면 더 촘촘한 세장인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3층짜리 건물, 잘 다듬어진 뜰.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계단을 오르고 방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민준이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쓸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 집이 내 것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짐을 풀다가 마루 쪽으로 갔습니다. 바닥 한 구석, 벽과 마루가 맞닿는 부분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꺼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손가락을 밀어넣고 당겼습니다. 판자가 들렸습니다. 안에 작은 천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이들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엄마, 아빠, 아이 둘. 해가 있고 꽃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밑에 가족 사진 한 장. 양쪽에 아이들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평범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마루 바닥에 쪽지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넌지시 알아봤습니다. 전 주인은 간부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통째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이유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송국에 나가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읽었습니다. 당의 위대함을, 수령님의 은덕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당이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이들 그림을 그리던 가족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벌받을 만한 죄가 있으니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당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들었습니다. 민준이 방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낮에 포상식에서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포상이라고 생각하냐고. 저 사람들이 진짜 엄마를 좋아해서 주는 거냐고. 그 말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누군가에게 들리기라도 하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그날 밤 내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터키에서의 사전 답사는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앙카라 군부대 초청 행사를 앞두고 저는 선발대 일원으로 먼저 현지에 나갔습니다. 북한 군사력을 해외에 선보이는 자리에서 해설과 낭독을 맡을 아나운서, 그게 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터키 측 의전팀이 붙었습니다. 차가 달랐고 호텔이 달랐습니다. 평양에서 제일 좋은 숙소와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수행원들은 제 짐을 들었고 체크인도 대신해 줬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덮어두려다가 화면에 뭔가가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멈추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북한 군사 열병식을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번 연습해서 녹음한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외국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목소리 하나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앙카라 호텔 방에서 세계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댓글란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외국어가 가득했고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국어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저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탈북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그 한 줄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 앙카라의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거짓말.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본에 적힌 대로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이 주는 대로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쓴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 밑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와 이 댓글이 겹쳤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댓글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것들이 여러 개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읽으면 안 됐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두렵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또 누군가 끌려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납니다. 저들은 아직도 저 목소리를 진짜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까요? 모르는 건지 아는데 하는 건지.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그냥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까요? 그 댓글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까요? 저는 알면서 한 걸까요? 모르면서 한 걸까요? 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 한 줄들이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밤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저는 불을 껐습니다. 귀국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잡지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국 잡지였습니다. 그 잡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때의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 군사 행사에서 낭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저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민준이가 조용히 번역해줬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의 얼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선전의 얼굴. 그게 세계가 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세계 밖에서 보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잡지를 내려놓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16살짜리 아이 눈빛이 저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억되지 않았으면 해요. 체제 선전 도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해요. 진짜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같이 나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저의 31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비겁한 줄 알면서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잡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그게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저인데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대본을 받았고 평소처럼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아주 짧은 1초. 엔지니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내내 그 댓글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목소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칭찬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완벽했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에 녹음한 방송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공기처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터키 호텔에서 읽었던 그 댓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까요? 저는 잡지를 덮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뒤로 며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방송국에는 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대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그것도 모르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남의 것 같았습니다. 제 몸에서 나오는데 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동료 아나운서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했다고 역시 설이 동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에서 새 녹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상 비판 낭독이었습니다. 체제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문이었습니다. 당에 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으며 그 가족도 예외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녹음실에 혼자 앉아 대본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대본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힘있게 읽을 수 있어서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을 수 있어서요. 당의 엄정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올 것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었습니다. 처형장에서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마루 밑쪽지를 쓴 그 가족처럼
어딘가에 끌려가는 누군가가 이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숨을 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대본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엔지니어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녹음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2번, 3번, 결국 4번 만에 끝냈습니다. 엔지니어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녹음실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낭독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기처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목소리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다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31살에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마루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유 없이 우는 것도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창밖에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입으로 물고 울었습니다. 그 쪽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터키 호텔에서 읽었던 댓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잡지 속 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선전의 얼굴, 거짓말을 한 목소리, 민준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더니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울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눈이 부어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도 없이 엄마 하나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당에 충성하는 동안 혼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미 준비해뒀어요. 터키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도 다 됐어요. 다음 달 앙카라 행사, 그게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그 다음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걸 준비해 온 건지 그 눈빛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어미 손을 잡고 살 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젓는 동안에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미안하고 고맙고 또 무서웠습니다. 저 아이가 이 사실을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들키면 죽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알았고 민준이도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들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동안은 끝까지 충성하는 척 해야 해요.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야 해요. 눈물도 안 돼요. 흔들리는 것도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그게 끝이에요. 거기선 우리 목숨이 없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차량 이동 중에 사고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딱 5분이었습니다. 그 5분 안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호는 오른손을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확실하게. 그걸 보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탈북 계획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의 가장 충성스러운 아나운서였던 제가 무서우면 안 돼요. 무서울수록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주 적게 쌌습니다. 많이 챙기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었습니다. 손가방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양의 3층 저택을, 당이 준 모든 것을 손가방 하나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마루 밑 쪽지를 쓴 그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을까요?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앙카라 행사 대본을 꺼냈습니다. 해외에서 읽을 마지막 충성 낭독문이었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이 문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입에서 나왔는지, 이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하루를 채웠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은 당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스탄불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수행원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민준이는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향 보조요원 명목으로 올린 자리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티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을 출발하기 전 민준이가 당부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웃어야 할 때 웃고 맞장구 쳐야 할 때 맞장구 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웃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의 시작이라는 걸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앙카라 공항에 내리자 터키군 의전팀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량이 줄지어 섰고 북한 대표단이 하나씩 탑승했습니다. 저는 가장 앞차에 탔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의 메인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다른 차였습니다. 창밖으로 앙카라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알파벳 간판들, 다른 냄새, 다른 하늘.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줄지 모르는 채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엉킨 채로. 행사 전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민준이는 살아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총을 맞거나 아니면 끌려가거나. 정치범 수용소, 마루 밑 쪽지를 쓴 그 가족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는 눈을 다시 떴습니다. 새벽 5시쯤 민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행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살아남자.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안 됐으니까요. 행사 당일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을 하면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16살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가 자랑스럽고 또 미안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저 아이가 저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그 아침 밥상에서 알았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수행원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내려갔습니다. 머리도 했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제일 좋은 한복이었습니다. 수행원이 오늘 참 아름다우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터키 군부대 강당에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북한 열병식 영상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을, 수령님의 영도를, 철통 같은 인민의 의지를. 터키어 통역이 이어졌고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이와 약속한 신호만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량 이동 중에 민준이가 오른손을 한번 들면 그게 신호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충성과 독창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반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백 번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소절부터 목 안쪽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른다는 것, 이 무대가 마지막이라는 것, 그게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준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물도 안 돼요. 저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시선을 한 점에 고정했습니다. 강당 뒤쪽 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거기만 바라보며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 목소리로 31년을 살았습니다. 이 목소리로 마지막을 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장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꾹 눌렀습니다. 수행원이 옆에서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성들 반응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31년 동안 훈련된 몸이 머리가 멈춰도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를 따르던 차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접촉사고였습니다.
브로커가 조율한 대로였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 차량이 현지 차량과 충돌했고 차들이 멈췄습니다. 수행원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크고 확실하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딱 한 번 크게 쿵 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없어요.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민준이와 나란히 뛰었습니다. 브로커가 대기시킨 차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앞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굽이 높은 구두가 발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틀거릴 때마다 잡아당겼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저를 끌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으면 다리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보았습니다.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두가 벗겨진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뛰다가 언제 벗겨졌는지 몰랐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앙카라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브로커가 운전석에서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0분이었습니다. 10분이 이렇게 긴 시간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 뒤가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따라오고 있었는지 그냥 제 몸이 만들어낸 감각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르면 멈출 줄 알았는데 눌러도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뒤따라오는 차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브로커가 핸들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좌석에서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잡을 것을 찾아 손을 뻗었는데 문 손잡이였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켜도 계속 말랐습니다. 브로커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그 위에 태극기.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평생 적의 깃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살려줄 문 위에 그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꽉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요. 시간 없어요.
브로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발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달리다가 구두가 벗겨진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한복 치마가 발목에 감겼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으로 치마를 움켜잡고 달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대사관 철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들렸을 것입니다. 경비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치는 소리. 쾅, 쾅, 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경첩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내놔라. 당장 내놔라.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 국민이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언어였습니다. 평양 말투였습니다. 그 말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럿이 고함치던 소리가 가라앉더니 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낮고 느리고 또렷했습니다. 김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민준이도 같이 끝장날 거야. 지금 당장 나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냥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을 짚으려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눈 봐요. 저 봐요. 저는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민준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온 거 다 날아가요. 저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섰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민준이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문 치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다시 제 이름. 김설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귀 막으면 더 무서워요. 그냥 들어요. 저 소리가 우리한테 닿을 수 없어요.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몸이 의자에 쓸려 내렸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참고 뛴 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그때 알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줄도 몰랐는데 물이 내려가자 그게 느껴졌습니다. 반 컵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 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몸이 향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커튼을 열지 말라고. 저는 멈췄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남자 하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박성재라고 합니다. 대사관 현지 직원이에요. 여기 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남한 말투였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던 그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투를 들으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이 이렇게 들린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바깥 상황 저희가 처리할게요. 두 분은 여기 계세요.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박성재 씨가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철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밖에는 1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직원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등이 등받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더 잘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욕설 섞인 소리였습니다. 박성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물러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목소리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도 목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소리는 대본이 있는 목소리였고 저 사람의 목소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를 받쳤습니다. 아이 어깨가 이렇게 작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하루 저보다 더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왔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낮은 목소리들, 발소리. 북한 수행원들이 아직 철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대기실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꺼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끄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박성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재킷 소매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저 상태로 철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외교부에서 특별보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두 분은 내일 아침 인천행 직항을 타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 한국, 내일 아침.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라는 게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 소매의 먼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박성재 씨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째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저는 그 20년이 어떤 시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깨면 안 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목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못 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 아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사이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박성재 씨가 밤새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빵과 따뜻한 음료였습니다. 저는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습니다.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몸이 버텨야 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와 민준이를 보더니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분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잘 왔다는 말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박성재 씨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재킷을 다시 갖춰 입었지만 밤새 서 있었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한국에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진짜로요. 박성재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걸 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에 탔습니다. 저는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그 힘이 빠지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앙카라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이 도시에서 북한의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민준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좌석 벨트를 채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클이 한 번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만에 채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행기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냄새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창밖으로 앙카라 공항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새 집도 방송국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저는 그걸 알면서 앞을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동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팔걸이를 잡은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팔걸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꽉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원 입소하시면 3달 교육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31년 동안 당이 그 말을 했습니다. 수령님이 함께한다고. 그런데 그 말과 지금 이 말은 달랐습니다.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트레이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먹어요. 오늘 제대로 먹은 거 없잖아요.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음식을 찍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몸이 버텨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새벽마다 바라보던 대동강이 생각났습니다. 그 강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방송국 동료들,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쯤 제 이름 앞에 배신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있으라는 말도, 그리고 마루 밑 쪽지를 쓴 그 가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살아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엄마, 잘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또 났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예요? 응, 가는 거야. 아이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냥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까지 10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발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멈추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괜찮은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 공기가, 이 바닥이, 이 냄새가 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당겼습니다. 엄마 가야 해요. 저는 걸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VIP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입국장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두리번거렸습니다.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음식 광고, 화장품 광고, 여행 광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면서도 편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하기 전 절차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양식을 건넸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지역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김설이, 31살, 평양시. 그걸 쓰는데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이름이고, 제 나이고, 제 출신이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꾸시기도 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김설이라는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도망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민준이는 청소년 시설로 따로 배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져 자는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양에서도 혼자 잤는데 여기서는 조용함이 달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저택 천장이 생각났습니다. 그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마루 밑쪽지를 쓴 가족, 터키 호텔의 댓글들, 민준이 눈빛, 그 모든 것이 이 천장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하게 눈이 감겼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낯선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진열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과자 종류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음료수가 냉장고 2칸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뭐 찾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천천히 보세요 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수입산 과일을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과자 한 봉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처음 켰을 때였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아무 채널이나 틀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웃음을 누가 시켜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이상하게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쓴 날이었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김설이, 북한 아나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였습니다. 탈북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방송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체제 선전의 얼굴. 잡지에서 봤던 그 표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방송 아나운서 교육과정. 처음으로 제가 검색하고 싶어서 검색했습니다. 민준이는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을 만나더니 금방 말이 늘었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만 억양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리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빠르게.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어요. 북한 소식 전하는 기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16살에 어미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생활 막바지였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쓴 대본으로. 직원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본을 남이 써주지 않습니다. 제가 씁니다. 제가 겪은 것들을, 제가 본 것들을, 제가 느낀 것들을 씁니다. 떨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 쓰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씁니다. 이 목소리가 이제는 제 것이니까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생각납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서 첫 문장을 읽으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31년을 마이크 앞에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말을 하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우습죠?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제가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대본이 시켜서 떠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마루 밑에 쪽지를 두고 간 그 가족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이름 모를 가족이 잘 있는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대신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제 목소리로 나갑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있다고, 민준이도 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세대에는 꼭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목소리로 마지막을 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백 번 불렀던 노래를 눈물을 참으며 끝까지 부르던 그 무대가 탈출의 신호였습니다. 31년 동안 남의 대본을 읽었던 목소리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